이 이야기는 현대 정주영 회장의 소떼방북 사건의 민도사와 그 유명했던 계룡산 무당 고 보살에 얽힌 일화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전부터 주역파 명리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지만 무당이나 점쟁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이 거의 없어 이들의 행적은 소문으로만 전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누구가 용하다고 해도 확인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믿을 수도 없다. 하지만 이런 무당이나 점쟁이, 명리학자들을 찾아 만나고 이야기를 모은 이가 저번에 소개한 적이 있는 조용헌 박사이다. 조용헌 박사는 스스로 명리학자이면서 풍수지리에도 능하고 많은 무당과 점쟁이를 만난 분으로 조선일보에 칼럼도 연재하고 있으니 그가 채집한 이야기들은 그나마 믿을 만하다. 이 이야기도 조용헌 박사의 글에서 추렸음을 미리 알린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옛말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난세는 조선 말부터 일제강점기까지 한 차례, 해방과 6.25 동란, 4.19 이거, 5.16 혁명까지 한 차례, 1960년대부터 2000년에 이르기까지 가난을 벗어나 국제적인 선진국가가 되던 시기까지 한 차례 등 모두 3차례가 있었다. 이 시기는 난세였고 난세였던 만큼 대단한 명리학자, 무당, 점쟁이를 포함한 도사들이 활약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도사의 업종은 앞일을 예측하는 일을 직업적으로 하는 분야다. 이 도사가 옆에 붙어 도움을 줘야 할 직업은 대개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정치가요, 다른 하나는 사업가이다. 두 업종 모두 여차하면 교도소에 가거나 손 털고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위험을 안고 있다. 인간의 이성적 추론이나 합리적 분석만 가지고 사업이나 정치가 되는 게 아니다. 평소에 인간 이성의 한계를 너무 많이 느끼는 직종이라 하겠다. 예상 못한 변수가 튀어나와 일을 망쳐버리는 경험을 자주 하다 보면 운이나 하늘의 뜻, 인간의 팔자 등을 깊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 난세였던 1960년대부터 2000년까지 정치가 중에서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이 영웅이었다. 김영삼, 김대중은 나중에 천하를 쥐어잡아 대통령이 되었고 김종필은 대통령은 되지 못했지만 나이 겨우 35살에 중앙정보부장이 되었으며 나라의 2인자인 국무총리를 2번이나 역임하였다. 그러면 이 시기에 경제계의 영웅들은 누구인가? 바로 이병철, 정주영, 김우중이다. 삼성의 이병철, 현대의 정주영, 대우의 김우중은 이 시대 한국을 대표하던 사업가였다. 이 가운데 김우중은 도사와 별 인연이 없었던 인물이었다. 철저히 자신의 판단대로 사업을 해야 한다는 신념이 강했던 것일까? 도사를 신뢰하지 않았던 것일까? 아니면 A급 도사와 별 인연이 없었던 것일까? 도사복이 없으면 B급, C급들만 상대하다 허당을 짚는 수가 있다. 아무튼 김우중과 관련된 도사 이야기는 세간에 알려진 바가 없다. 이병철은 정주영보다 도사들을 훨씬 좋아했다. 많은 도사들과 인연을 맺었고 이들을 사업에 잘 활용했다고 보여진다. 정주영은 이병철보다는 덜하지만 때때로 활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스타일의 차이가 있다. 정주영은 무당파 도사들을 선호했다면 이병철은 명리파 도사들을 선호했다. 무당파는 이론이 별로 필요 없다.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보는 순간 바로 직감이 오는 타입이다. 마치 인공위성에서 전파를 수신하여 화면에 띄우는 내비게이션처럼 바로 화면에 뜬다. 명리파는 어떤가? 명리파는 명리학에 대한 이론적 섭렵이 이루어진 상태다. 60갑자, 음양오행, 주역의 64궤, 그리고 적천수, 연해자평, 궁통보감을 비롯한 명리의 고전들을 공부했다. 어떤 사건을 설명할 때도 이러한 명리학 고전의 표현들을 인용한다. 그런데 명리고전을 독파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난삽한 한문 용어들을 암기하고 이 용어들을 사물에 적용하는 연습도 해야 한다. 먹물이 필요한 것이다. 1998년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정주영이 솥대를 몰고 휴전선을 넘어 북한을 방문한 사건이 있었다. 총 1001마리를 데리고 넘었다. 당시 83세의 정주영 회장은
1차로 트럭 50대에 500마리의 솥대를 싣고 판문점을 넘었다. 솥대 몰고 이북으로 간 사건은 기념비적 사건이었다. 미국의 뉴스 전문 방송 CNN도 이 솥대 몰고 넘어가는 장면을 화면으로 보도했다. 세계적인 토픽이 되었던 것이다. 굉장히 토속적인 이벤트로 세계인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고 거기에 함축된 의미도 깊었다. 그 철옹성 같던 휴전선을 뚫었다는 의미였다. 한국 사람들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쌀밥에 쇠고기국이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었다. 쇠고기국을 끓일 수 있는 소야말로 가축 중에서도 으뜸이었다. 가장 맛있고 영양가가 풍부한 고기는 쇠고기로 여겼다. 소를 몇 마리 가지고 있는가는 부의 척도이기도 했다. 중국은 돼지고기를 쳐주지만 한국은 쇠고기를 쳐준다. 이는 중국의 소보다도 한국의 소가 훨씬 맛있고 육질이 좋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가축은 소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런데 정주영은 어떻게 솥대를 몰고 휴전선을 넘어갈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언뜻 생각하면 쉬운 아이디어 같기도 하지만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매우 심도 깊은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다. 도사들이 보기에는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종교적이고 영적이란 말인가? 휴전선 일대에는 수많은 귀신들이 쩔어있는 지역이다. 6.25 전쟁 때 16개국에서 참전한 다국적 군대의 병사들이 이 일대에서 사망했다. 유엔 창설 이후로 한국 전쟁처럼 많은 나라의 군대가 참여한 것은 처음이었다. 유엔이 참여한 전쟁에서 10개국 이상의 군대가 참여한 전쟁은 없었다. 6.25가 유일하다. 다국적 군대의 귀신들이 스크럼을 짜고 모여있는 휴전선은 어지간한 힘으로는 돌파하기 힘든 지역이었다. 귀신들이 잔뜩 몰려있는 방탄지대였다고나 할까. 이걸 힘센 솥대들이 돌파했다. 1000마리가 넘는 1001마리의 솥대들이 솥불로 들이받고 넘어갔다. 한 번 구멍을 내놓으면 그 다음에는 쉬운 법이다. 처음 구멍 내기가 힘들다. 힘센 솥대들의 솥불로 첫 구멍을 냈던 사건이 정주영의 솥대 방북 사건이다. 1998년 당시에 서울에는 40대 중반의 민 도사가 전성기를 구가할 때였다. 민 도사는 우선 풍채가 좋았다. 사람을 볼 때 신원서판이다.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적당하면 점수를 따고 들어간다. 딱 보았을 때 얼굴에 구질구질한 느낌이 없다. 미남인데다 학구적인 아우라를 풍기는 인상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흔히 사주팔자 보는 역술가들에게서 풍기는 때 묻은 추레함이 없었다. 이게 큰 장점이었다. 민도사의 또 하나 장점은 한문에 어느 정도 조예가 깊다는 점이었다. 한국 사회에는 한문을 잘하면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있다. 아, 이 사람은 뼈대가 있는 집안 출신이구나. 학구적이면서 깊이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을 상대방에게 준다. 실제로 한문을 어느 정도 하려면 집안에 뼈대도 있어야 하고 윗대 어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도 있어야 한다. 90년대 후반에 서울에서 날리던 민도사의 소문을 정주영 회장도 들었다. 그 친구 한번 만나봐야겠구만. 정주영은 원래 도사를 그렇게 신뢰하거나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다. 본인이 거의 도사였다. 외모는 투박스럽게 생겼지만 머리 돌아가는 것은 거의 번개불급이었다. 척 보면 딱이다. 눈치도 빠르고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는 독심술도 발달한 사람이었다. 게다가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기꾼과 구렁이, 여우를 상대해봤겠는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온 재벌 오너는 도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대방이 문 열고 들어오는 걸음걸이만 보아도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사기꾼 같다 하는 직관이 들어오는 사람이다. 점쟁이가 따로 없다. 그동안 축적된 수많은 경험과 타고난 특유의 직관력이 결합한 결과다. 사실 재벌 창업자 정도 되려면 이 정도 직관력이나 신기가 없으면 사업 못한다. 중간에 벌써 거꾸러졌다. 정주영이 1915년생이니까 1998년이면 84세 무렵이다. 이미 산전수전, 공중전, 사막전까지 다 겪은 상태의 나이였다.
자신이 이미 도사인데 어지간한 도사 만나보아야 눈 아래로 내려다보기 쉽다. 이거 서푼짜리가 내 앞에서 까불고 있네 하는 심정 아니었을까. 사판에서 엄청난 돌을 닦아 이미 도사급 반열에 올라선 80대의 정주영을 앞에 두고 40대 중반의 민 도사가 마주 앉았다. 반열에 올라간 인간들은 서로 마주 앉았을 때 느낌이 온다. 이거 만만치 않다라든가, 이거 해볼만 하겠는데라든가, 아니 이거 가벼울 줄 알았는데 아주 묵직한 기운이 느껴지네 하는 감이다. 정주영은 이미 힘이 빠진 80대이긴 했지만 원체 타고난 정력이 전륜해서 아직도 파워를 행사하고 있었다. 그 파워를 굳이 표현해보자면 회오리 바람이라고나 할까. 정주영은 회오리치는 기운을 타고났다. 회오리의 특징은 상대방을 자기 페이스로 몰고 오는 힘이다. 정주영과 이야기하다 보면 왠지 모르게 정주영 화법에 말려든다. 회오리로 일단 끌어온 다음에 돌려버린다. 몇 바퀴 돌다 보면 자기 리듬이 깨진다. 어느덧 정주영이 하자는 대로 예 하면서 제압당해버리는 것이다. 회오리 장풍의 정주영 앞에 마주 앉은 40대의 민도사는 장창이 주특기였다. 기다란 창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 전국시대의 전투를 보면 제일 앞에는 장창 부대가 배치되는 게 공식이었다. 장창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4m가 넘는다. 길면 5m도 된다. 이 장창으로 상대방의 진영을 찔러버리는 것이다. 진영을 흐트러뜨리는 데는 장창이 최고다. 이는 서양의 고대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장창이 1번이다. 견고하게 짜놓은 네모진 방진 또는 원진을 깨는 데는 장창이 효과적이다. 80대의 노련한 회오리 장풍과 40대의 장창이 마주 앉았을 때 거기서 전해져 오는 압력도 상당했다. 바둑의 고수 이세돌과 중국의 고수 칭하오가 바둑을 둘 때 옆에서 관전하다 보면 두 사람의 기운이 팽팽하게 격돌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도 고기압과 같은 팽팽한 압력감을 감지한다는 이야기를 바둑 고수들도 자주 한다. 정주영과 민도사도 그랬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장창이 회오리 장풍을 뚫어버렸다. 회장님은 강력한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직 그 에너지를 더 쓸 수 있습니다. 회장님 에너지로 38선 휴전선을 뚫어야 합니다. 38선의 벽은 귀신들이 꽉 짜고 있지만 회장님이 이걸 뚫어야 합니다. 뚫을 사람은 회장님뿐입니다. 민도사가 구사한 초식은 이런 것이었다. 정주영에게는 엄청난 펌프질이었다. 38선에 뭉쳐있는 귀신의 방어막을 당신만이 뚫을 수 있다는 민도사의 장창에 정주영은 제대로 찔려버렸다. 이 말에 뿅 간 셈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정주영의 머릿속에서는 이 말을 듣고 아이템 하나가 번갯불처럼 떠올랐다. 그렇다. 소를 몰고 가자. 소떼를 몰고 그 귀신벽을 뚫으면 되지. 소는 머리에 뿔이 있잖아. 정주영이 소를 연상하게 된 계기도 있다. 이북에서 남한으로 피난 올 때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이미 충청도 서산 농장에서 소떼를 키우고 있던 상태였다. 정주영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본전은 소 한 마리라고 여겼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평소 머릿속에 소가 입력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상태에서 귀신 방어막을 뚫을 강력한 도구가 뭘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1초 내에 소떼를 몰고 가자는 아이디어가 불꽃처럼 솟아올랐다. 이렇게 해서 정주영은 소떼를 몰고 휴전선을 넘었다. 귀신들의 방어막을 뚫었다. 민도사의 영빨 아이디어를 접수해서 자신의 영빨 아이디어를 합친 결과물이 소떼방북이었다. 정주영은 민도사에게 거금의 복채를 냈다고 전해진다. 그 액수가 얼마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고보살은 당시 계룡산 무당들을 대표하는 선수였다. 가장 큰 고객은 정주영이었다. 정주영은 고보살 말이라면 대부분 수용하는 편이었다. 정주영도 기가 센 사람이라 어지간한 무당들은 무시해버리는 스타일인데 고보살만큼은 존중했다. 미국의 사업가 록펠러가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다. 첫째도 운이고 둘째도 운이고 셋째도 운이다.
록펠러처럼 인생의 고비길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운이 작용한다고 굳건하게 믿기도 어렵다. 월급쟁이는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한다. 규칙적인 루틴을 반복하는 직업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대로 인생이 굴러간다고 여긴다. 그러나 사업가는 사업을 하면서 정치가는 정치라는 생물을 다루면서 운을 느낀다. 운을 느낀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는 인간 이성의 한계를 느끼는 것과 같다. 이성의 한계를 느낄 때 하늘의 섭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귀를 기울이게 된다. 사업과 정치를 통해 도를 닦은 셈이다. 사업과 정치라는 양대 산업 중 정치는 최근 들어 도사의 역할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다름 아닌 여론조사라는 업종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민심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일도 예전에는 도사의 업무였다. 풍수도참이나 예언을 통해 민심을 자신이 의도하는 바대로 유도하는 것도 도사의 업무였다. 예를 들면 고려 후기에 유행했던 목자득국 같은 도참이 그것이다. 목자는 이씨를 가리킨다. 이씨가 나라를 얻는다는 여론조작이었다. 결국 이성계가 왕이 되었으니 이 도참은 들어맞은 셈이다. 뒤이어 정감록이 등장했다. 정씨가 왕이 된다는 도참은 들어맞지 않았다.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해야 할까? 이러한 예언이 담긴 도참은 모두 도사들의 작업 영역에 속했다. 그러나 지금은 여론조사 기관이 이를 상당 부분 대체했다. 지지율이 몇 %인가? 지지율에 목을 맨다. 이것이 정치를 좌우한다. 당연히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 지지율을 주무른다. 그것이 맞든 안 맞든 간에 여론조사 기관이야말로 현대의 도사 업종임이 분명하다. 정치에는 여론조사라는 새로운 업종이 등장했지만 사업 분야는 아직 도사들의 영역이 남아있다. 무당들이 담백한 맛이라면 명리파는 먹물 냄새를 풍긴다. 물론 무당파나 명리파도 아주 고차원에 도달하면 그 구분이 크게 의미 없다. 접신과 먹물이 서로 화학적으로 융합되는 단계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충남 계룡산에는 신도안이라는 지역이 있다. 조선을 세운 이성계가 한때 새로운 도읍지로 삼으려고 시도했던 곳이다. 도성에 궁궐을 짓기 위해 커다란 주춧돌을 가져다 놓기까지 했다. 그러나 끝내 도읍지로 삼지는 못했다. 이곳에 궁궐은 들어서지 못했지만 그 후로 여러 문파의 도사들이 거주했다. 특히 정감록을 신봉했던 풍수도참 비기파들은 신도안을 대단한 명당으로 믿었다. 이곳에서 돌을 닦아야만 후천개벽 세상의 정도령이 된다고 철석같이 믿었다. 제주 4.3 사건 때 학살을 피해 육지로 피난 나온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이 제주도 사람들이 선호했던 피난지가 바로 신도안이기도 했다. 계룡산은 이름도 이채롭다. 닭과 용이다. 밝은 시간에 맞춰 소리를 내는 동물이다. 때를 알린다. 닭이 천시가 도래했음을 알리면 용이 조화를 부린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산이 계룡산이다. 신도안에는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에 걸쳐 고보살이 있었다. 키는 그리 크지 않고 땅딸막했는데 아주 특이한 분위기를 풍기는 여인이었다. 바로 턱에 6, 7cm 길이로 나 있는 수염 세 가닥 때문이다. 여자 턱에서 나온 수염은 그 자체가 카리스마였고 이 수염으로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하곤 했다. 고보살은 당시 계룡산 무당들을 대표하는 선수였다. 가장 큰 고객은 정주영이었다. 정주영은 고보살 말이라면 대부분 수용하는 편이었다. 정주영도 기가 센 사람이라 어지간한 무당들은 무시해버리는 스타일인데 고보살만큼은 존중했다. 고보살의 세 가닥 수염 탓이 아닌가 짐작해본다. 여자도 아닌 것이 남자도 아닌 것이 원래 돌을 많이 닦으면 양성통합적인 인격이 발현된다. 남성과 여성의 장점을 모두 겸비하는 인격을 갖춘다. 섬세할 때는 여자이면서도 결정을 내릴 때는 무쇠팔의 남자였다. 이 고보살과 정주영의 합작품이 바로 강남 땅 개발이었다. 70년대 초반 강남 땅을 개발하기 시작할 때 고보살이 코치했다. 그 코치라고 하는 것은 땅에다 선을 긋는 작업이었다. 이쪽으로 선을 그어요. 여기서부터는 서기가 솟는 땅이에요. 이러한 서기가 솟는 곳에서 살아야 돈이 모이죠.
특히 이쪽에 한강물이 감아도는 지점은 정 회장님이 꼭 건물을 지으세요. 물이 감아돌아야 돈이 쌓이죠. 그리고 저쪽은 그냥 두세요. 거기는 별 볼 일 없는 땅이에요. 강남의 도시계획을 짠 가장 핵심 인물은 신도안의 고보살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발로 땅을 찍은 것이다. 발 중에 가장 넓은 발이 영발이다. 당시 고보살은 땅을 보는 주특기가 있었던 모양이다. 도사들도 각기 주특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정주영은 가끔 고보살이 사는 계룡산 신도안에서 큰 제사를 지내곤 했다. 제사 비용을 푸짐하게 지불했음은 물론이다. 재벌 창업자는 돈을 안 쓸 때는 아주 구두쇠이지만 돈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으면 동그라미 하나가 더 붙는다. 정주영이 신도안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그 일대 다른 도사들이 밥을 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음식을 하도 푸짐하게 장만한 탓이다. 신도안에 거주하는 도사가족 수백 명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음식을 장만했다. 정주영은 무당들을 좋아했다. 신도안의 고보살이 그 무당파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고보살. 그녀는 어떤 영빨을 지닌 여자였길래 왕 회장이었던 정주영을 사로잡았단 말인가. 사로잡았다는 말이 좀 과하면 정주영을 설득시킬 수 있는 힘이 있었다고 할까. 재벌 오너를 설득시키기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재벌 오너 정도 되면 그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속임수와 사기 사건, 그리고 배신당하는 경험을 겪어온 사람이다.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꿈쩍도 하지 않는다. 너 무슨 이야기 하나 어디 한번 볼까? 어쭈구리, 이 친구 제법 말빨이 있네. 정도의 반응을 보이는 수가 많다. 한마디로 재벌 오너에게 말빨이 먹히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 말빨. 재벌 회장에게 먹히는 말빨은 무엇인가? 영빨이다. 영빨 앞에 가방끈은 무력하다. 이 세상에 가장 넓은 발이 영빨이다. 고보살은 그 영빨로 왕 회장을 매료시켰다. 왕 회장의 현재 상황과 앞일, 그리고 사업 전개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계속 적중시키니까 천하의 정주영도 그만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영빨도 급수가 있다. 벤텀급, 미들급, 헤비급으로 분류를 해보자. 아마도 미들급 정도는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헤비급은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니까 국운을 이야기할 정도의 클래스가 헤비급이다. 고 보살은 왕 회장을 매료시킬 정도의 내공은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고 보살의 고향은 경기도 안성의 청룡사 근처였다. 아마도 전생에 청룡사에서 공을 들이던 보살로 살다가 금생에 환생하여 전생 기도발을 이월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청룡사는 남사당패 바우더기로 유명하다. 조선시대의 불교 승려들은 서울 도성 출입이 금지되어 있어 서울 근처의 수도권 사찰에 불교 세력이 주로 포진되어 있었다. 청룡사의 위치도 한양과 가까운 수도권이다. 물류가 모이는 곳이니까 남사당패가 털을 내리고 근거지로 삼을 만한 위치다. 고 보살의 친정집은 6.25 전쟁 때 좌익을 많이 했던 모양이다. 남자들이 연좌제에 걸려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여자였던 고 보살이 영빨이 있으니 출세 못한 남자들의 한을 고 보살이 푼 셈이다. 고 보살을 이야기할 때 꼭 나오는 이야기가 수염이다. 여자가 어떻게 수염이 있나? 이 수염은 고 보살을 상징하는 카리스마 터럭이기도 했다. 고 보살은 주로 계룡산에서 머물렀다. 정주영은 계룡산에서 산신제를 크게 지내곤 했다. 그러면 그 제사에 동원된 재물을 실은 큰 트럭이 왔다 갔다 하곤 했다. 제사 지내고 나면 떡과 과일을 비롯한 제수가 넘쳐났다. 안성 청룡사 근처의 고보살 고향 동네에도 그 재물들이 전달되었음은 물론이다. 70년대에 청룡사 근처에서 10대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은 계룡산 산신제를 지내고 난 뒤에 나누었던 떡과 음식을 푸짐하게 먹었던 기억들이 있다. 큰 트럭으로 제수용품을 나를 정도는 고보살의 스케일을 상징한다. 아울러 이만한 정도의 음식 비용을 감당한 사람은 물론 정주영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왜 정주영은 이렇게 계룡산에서 큰 산신을 지내곤 했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믿지 않는 정주영이 왜 보이지도 않는 산신제에 큰 비용을 들었을까 하는 문제다. 그건 정도령 신앙이다. 본인이 정도령이라고 믿었던 것은 아닐까? 정감록에 정도령이 나온다. 새 세상을 여는 인물은 정씨 성을 가진 것도 정도령이고 그 정도령은 계룡산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 계룡산과 정도령은 한 세트다. 아마도 고 보살이 펌프질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정 회장님, 당신은 정도령이요. 그러니까 계룡산 산신령에게 공을 들여야 해. 계룡산 산신령이 정 회장 당신을 대권 잡게 해줄 거요. 이런 펌프질 멘트 아니었을까. 정주영이 나중에 대권 도전까지 나서게 된 계기는 바로 고 보살과 계룡산 정도령에 대한 풍수도참적인 신심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치인들에게 하도 돈을 뜯기니까 에라, 이렇게 뜯길 바에는 내가 나가야 하겠다는 오기와 배짱도 작용했다. 이래도 돈 나가고 저래도 돈 나갈 바에는 차라리 내가 직접 나가는 게 미련이라도 없지. 정주영 특유의 뚝심과 배짱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고 보살의 정도령 펌프질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사람은 현실적인 이해타산도 하기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운명적인 뒷받침에도 의존하기 마련이다. 나는 운명적으로 대권을 잡게 되어 있다는 확신이야말로 현실적인 이해득실을 초월하게 만든다. 특히 상인이 지니기 마련인 그 어떤 한 권력자에게 영원히 복 노름만 하고 일방적으로 뜯기기만 하는 팔자, 그것에 대한 한이 있었을 것이다. 의뢰한, 이것이 정주영으로 하여금 대권으로 가게 만들었다. 그 대권에 대한 확신, 이것이 고 보살과 계룡산의 뒷받침이었다. 계룡산은 한국에서 특수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산이다. 특수한 위치란 무엇인가? 무당파의 본산이란 점이다. 한국의 무당들 치고 계룡산 싫어하는 사람 없다. 무당들은 모두 계룡산을 신성시한다. 왜 그런가? 먹을 것이 있기 때문이다. 계룡산의 바위 안봉에서 뿜어져 나오는 단백질이다. 이 단백질이야말로 계룡산의 바위 기운이라 할 수 있다. 계룡산은 거의 통바위산이다. 통바위산일수록 기가 강하다. 대구 팔공산도 온통 암산이라 기가 강한데 접근성에서 계룡산이 더 우위에 있다. 접근성이란 주변에 들판이 많다는 점이다. 강경, 논산, 공주 인근에는 평야가 많다. 여기에서 먹을 것이 나온다. 교회도 그렇고 불교 사찰도 그렇고 무당도 그렇고 도사도 그렇다. 돈과 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먹고는 살아야 할 것 아닌가. 접근성이라는 것은 주변에 밥이 있으므로 접근이 쉽다는 점이다. 또 하나 계룡산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정도령이다. 조선 후기에 정감록이 베스트셀러였다. 여자들에게는 토정비결이 베스트셀러였지만 남자들은 정씨가 나타나서 세상을 개혁한다는 정도령 스토리에 매료되었다. 그 정도령 스토리의 교과서가 정감록 아닌가. 말하자면 계룡산에서 정도령이 출연한다는 이야기로 이어진다. 계룡산은 후천 개벽을 주도할 정도령이 등장하는 산이었다. 그래서 정감록 신봉자들은 조선 후기에 계룡산으로 집결했다. 계룡산 주변에는 정도령이라고 하는 한국판 메시아 출현을 기다리는 인파들로 북적거렸다. 제주도 사람들이 계룡산으로 이사 오기도 했다. 제주에서 4.3 사건이 일어나자 일부는 육지로 피난을 나왔는데 그 피난 나온 사람들 중 상당수는 계룡산 밑으로 이사 왔다.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지내고 지금은 단군 조선을 비롯한 한국 고대사에 천착하고 있는 신용하 선생. 이 양반 윗대도 풍수도참 신봉자였다. 제주도에서 살다가 계룡산으로 이사 왔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조선왕실에서는 계룡산을 위험지역으로 분류했다. 정권을 뒤집어 엎는 안티 세력은 계룡산에서 나온다고 보았다. 그래서 계룡산의 절 이름을 압정사라고 짓기도 했다. 정씨를 짓누르는 절이라는 뜻이다. 아마 구한말 민비가 실권을 쥐고 있을 때 이 압정사라는 이름이 등장했다. 연천봉은 계룡산에서 가장 기가 세다고 알려졌다. 연천봉 바위에는 조선이 망하기를 기원했던 안티도사 그룹이 새겨놓은 방백마각 구호화생일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
조선이 472년 만에 망하고 수도를 옮긴다는 뜻이다. 이 연천봉 꼭대기에는 등호남이 있는데 민비 정권 때 이 등호남 이름을 잠깐 압정사로 바꾼 적이 있었다. 정주영이 계룡산에서 비싼 돈 들이고 산신제를 지냈던 배경에는 이러한 정감록과 정도령의 신화가 깔려 있다. 계룡산 자락은 충남 연산 쪽으로도 뻗었다. 이 연산에는 천호산이 있고 천호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지점에 개태사라고 하는 절이 있다. 태평성세를 연다는 뜻이 담긴 사찰이다. 개태사는 고려를 창업한 왕건이 세웠다. 여기에서 후백제 견원신검의 마지막 군대를 제압했다. 개태사 전투의 패배가 후백제의 멸망이었다. 왕건 측에서는 바야흐로 사만통일을 하고 평화를 여는 계기였다. 외정 때 여기에서 유명한 무당파의 여자 장문인이 머물렀다. 태는 주역의 지천태 괴와도 상통한다. 땅이 위에 있는 형국이다. 땅은 여자다. 여자가 위에 올라타고 있는 형국이다. 여자가 득세할 수 있는 기운을 지닌 절이기도 하다. 그 장문인은 김보살이라고 하는 여자였다. 당대 최고급의 영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계룡산을 대표하는 영빨이라고 한다면 남한 전체를 대표하던 영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 보살의 선생이 바로 이 김보살이었다. 김보살의 신딸이 고보살이었던 것이다. 개태사의 김보살은 하늘로부터 꿈의 계시가 있었다. 땅속에 묻혀있는 미륵 삼존부를 일으켜 세우거라. 이 꿈을 꾸고 나서 개태사 땅속에 아무도 모르게 묻혀 있었던 돌로 만든 석불 3기를 파내게 되었다. 꿈대로 된 것이다. 개태사 돌미륵 삼존불은 김보살이 꿈의 계시를 받고 땅속에서 꺼낸 불상이다. 종교적 카리스마를 획득하려면 적어도 이런 정도의 계시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꿈의 계시를 받고 땅속에 묻혀 있었던 미륵불을 꺼냈다는 소문은 외정 때 계룡산 일대를 풍미했다. 게다가 또 하나의 카리스마가 첨가된 사건은 김보살이 해인이라는 희대의 보물도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해인 도장만 있으면 불로장생할 뿐더러 새로운 개벽세상의 대권을 잡을 수 있다고 믿었다. 해인 신화는 신라의 의상대사 이래로 1000년 넘게 민중들 사이에서 전승되어 온 엄청난 신화였다. 서양 기독교의 모세가 하늘로부터 받은 10계를 기록해 놓은 문서의 보관 괴짝인 성궤가 있었다고 한다면 조선에는 해인이 있었다. 김보살의 이 해인이 이후로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킨다. 김보살, 계룡산 무당파의 여자 장문인 급이었다. 장문인은 아무나 하나. 그 이름에 걸맞은 내공과 카리스마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그 내공과 카리스마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입증을 받아야만 발생한다. 자기 혼자 잘났다고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없다. 땅속에 묻혀있던 돌미륵 삼존부를 용케도 알아내서 이를 꺼냈다는 사실, 땅속에 묻혀있는 나를 꺼내달라는 계시를 꿈에서 받고 이를 꺼냈다는 거 아닌가. 지금도 사찰 경내에 서 있는 개태사 미륵 삼존불이 이를 증명한다. 김보살의 카리스마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해인이었다. 해인은 신비스러운 도장을 가리킨다. 원래는 신라 의상대사의 깨달음을 압축한 법성계였다. 대승불교의 하이라이트인 화엄철학의 정수가 여기에 담겨 있다. 의상대사의 박사 논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법성계는 원래 개송이었지만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의 도장으로 표현되었다. 법성계 전체 내용이 만자 모양으로 디자인되어 나오면서 이 디자인을 도장으로 표현하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원래는 법성계의 철학을 깨달아야 생과 사가 없는 이치를 알게 된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해인산매에 들면 이렇게 된다. 세상 만물이 바닷물에 고요히 비치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다. 이걸 알면 죽음도 없다. 죽음도 한낱 개념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깨닫기가 어려우니 이것이 주술화된다. 해인이라는 도장을 가지고 있으면 죽음도 없고 천하의 대권을 잡게 된다고 믿게 되었다. 주체적 깨달음이 객체적인 주술신앙으로 변한 셈이다. 하여튼 시대가 혼란기에 접어들수록 이 해인 신앙은 민초들에게 더욱 주목받았고 난세에 직면할 때마다 해인에 대한 궁금증은 더해가기만 했다.
계룡산 개태사의 화주보살인 김보살에게 이해인 도장이 있다는 소문이 강호를 휩쓸었다. 그 재질은 무엇인가요? 비금비석이었다고 해요. 쇠도 아니고 돌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크기는 어느 정도나 되었다고 합니까? 가로세로 10cm 정도 크기입니다. 그 해인 도장에는 어떤 글귀가 써 있었다고 합니까? 한자로 4글자씩 4개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성인의 꿈에 조화로움이 나타나니 현명한 기운이 범천의 빛이로다. 돌을 가리켜주는 하늘의 선생이시니 옥돌이 묘하고 빛이 나는구나. 이 해인은 팔만대장경을 보관한 가야산 해인사 장경각의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한다. 대원군 때였다. 정만인이 대원군 아버지 남현군의 자리를 써주었다. 임금이 나올 명당 자리를 써준 대가로 대원군에게 해인 도장을 달라고 요구했다. 대원군은 해인사 장경각에 있던 해인을 꺼내도록 해서 정만인에게 주었다. 정만인은 이 해인을 가지고 어디론가로 숨어버렸다고 전해진다. 그 뒤로 행방이 묘연했던 이 해인은 고종대에 다시 입수해서 보관하게 되었다. 1910년 한일합방으로 나라가 망하면서 다시 민간으로 흘러나와 개태사 화주보살에게 들어왔던 것이다. 개태사 화주보살이 해인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은 전국의 도사들 사이에서 퍼졌다. 개태사에 해인이 있다더라. 당시 지리산 칠불사에는 윤포산 스님이라는 도인이 있었다. 윤보선 대통령 집안이다. 칠불사에서 수도할 때 3번이나 방광을 했던 인물로 유명하다. 방광은 밤에 멀리서 볼 때 빛이 환하게 비추는 현상이다. 도인이 있는 자리에서는 방광이 발생한다고 여겨진다. 도인은 빛을 발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윤포산이 칠불사에서 3번이나 방광을 할 때 지리산 화계 계곡의 사람들은 칠불사에 불이 난 줄 알았다고 한다. 당시 불교계에서 한참 이름이 났던 도인 스님이 윤포산이었다. 그 윤포산이 개태사를 지나가게 되었다. 윤포산을 한 번 본 화주보살은 빠지게 되었다. 윤포산의 이마에서 빛이 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스님은 후천세계의 세상을 구할 큰 인물입니다. 정도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머무르셔야 됩니다. 여기에 해인도 있습니다. 이 해인을 보십시오. 해인의 주인이 되면 황제가 됩니다. 해인을 드리겠으나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제 딸을 부인으로 맞아 데리고 사셔야 됩니다. 화주보살은 윤포산에게 해인도 보여주고 자기의 예쁜 딸도 주었다. 천하의 도인 윤포산도 대권 잡는다는 해인의 매력에 빠지게 된 것이다. 물론 화주보살의 딸과 함께 말이다. 윤포산은 가끔 골룡포를 입었다고 전해진다. 해인을 손에 넣고 황제 행세를 한 것이다. 해방 전인 대동아전쟁 말기에 개태사 화주보살이 해인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은 일제 경찰에게도 주목할 사건이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이다. 이 해인을 가지면 일본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생겨난다는 믿음도 있었다. 해인을 가지고 있다는 죄목으로 화주보살도 강경경찰서에서 7개월간 유치장 생활을 했다. 이 해인은 외정 때 강경법원에 보관되다가 다시 군산법원에 보관되었고 해방이 된 뒤인 1946년에 화주보살이 정치인들에게 부탁하여 다시 해인을 손에 쥐게 되었다. 그러고 나서 윤포산에게 건넸던 것이다. 윤포산은 1959년에 죽었다. 해방 무렵에 당시 주역의 대가였던 야산 이달 선생이 대둔산 석천암에 머물렀다. 대둔산과 개태산은 가까운 거리다. 화주보살은 주역의 대가이며 신묘한 이치에도 통달했다고 알려진 야산 선생에게 이 해인에 새겨진 전서체의 한문 글씨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물어보았다. 야산이 해인에 새겨진 전서체 글자를 해석한 내용이 성몽화령 현인범광 교도천사 구묘여경이다. 야산의 손자인 이응국이 쓴 난세의 사상가 야산이달에 보면 야산과 화주보살, 해인에 얽힌 내용이 나온다. 문제는 해인이었다. 윤포산이 죽은 후 다시 해인을 가지고 있던 화주보살은 진보 진영의 대부 백기환에게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70년대에 개태사를 우연히 들르게 된 백기환. 백기환은 신원서판이 남다르다. 인물이 좋다. 호남형으로 생겼다.
체격도 있다. 더군다나 선이 굵고 호쾌한 기질이 있는 조선의 범이라 불렸던 인물이다. 70년대면 백기환 나이 40대다. 남자 나이 40대면 사람이 약간 발효되면서도 강건한 기질이 작동하는 시기다. 백기환을 보자마자 물건이로구나를 직감한 80대의 화주보살은 백기환에게 해인을 보여주었다. 당신 세상에서 큰일 할 인물이다라고 예언하지 않았나 싶다. 앞으로 대권 잡을 것이다라고 펌프질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계룡산 무당파의 여자 장문인으로서 난다긴다 하는 당대의 인물들을 접해보았던 화주보살은 어지간한 남자들은 남자로도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영빨이 있던 화주보살이 보는 안목에서도 백기환은 탐나는 젊은 인재였던 것이다. 백기환이 후일 민중대표로 2번이나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배경에는 개태사의 해인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다. 그러나 백기환은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2021년 사망하였다. 아무리 영빨이 좋아도 다 알 수는 없는 일이었다. 아니면 나이가 들어 영빨이 쇠했을지도 모른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